장성에 있던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는 북도평양 병마절도사가 서면으로 급히 아뢰입니다. 오랑캐가 녹돈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선만호 이순신이 대처를 잘못해 군사 10명이 피살되고 백성 106명과 말 15필이 끌려갔습니다. 나라에 누를 끼쳤기에 이경록과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병마절도사는 병마 도절제사를 고친 것으로 각 지방에 병마를 지휘하던 종 이품의 무관벼슬인데요. 당시에는 외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일선 요충지에 전담 무장이 별도로 파견되었는데 그 직책명을 종사품의 무관벼슬이 만호라 하였고 조선만호는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 후 설치된 함경도 최동단에 위치한 경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산부의 수비를 전담하던 직함입니다. 조산부에는 병선이 머무르면서 조선 만호가 거느리던 성군이 방위하였는데 이곳 조산부의 농민들은 봄에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녹돈도에 들어가 둔전을 일고 농사 짓다가 수확 후 다시 조산부로 돌아왔고 그 기간 동안 조선만호는 농민과 같이 이동하여 녹돈도에 주둔하며 그곳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녹돈도는 두만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동쪽 최하류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현재는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영토입니다.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초로 적이 공격이 있을 때 즉시 지원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희생을 무릅쓰야만 했고 녹돈도는 지리적 위치상 방어하기가 매우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둔전은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할당된 땅인데요. 충무공 이순신은 동시대 영의정 등을 지낸 3살 많은 서희 유성룡과 한 동네에 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 잘 알고 지냈던 유성룡은 이순신의 인물됨을 신뢰했고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순신을 지원했습니다. 1545년에 태어나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6년 후인 1598년 5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 이순신은 서울의 현 인현동에서 태어나 1576년 선조 9년에 31세의 나이로 4년마다 돌아오는 과거 시험인 식년시 무과의 병가로 급제해 하급 무관의 관직을 받아 조선의 북쪽 땅 최변방인 함경도에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북도평양 병마절도사가 아랜 소식을 접한 비변사에서 이경록과 이순신 등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자 선조가 명합니다. 비변사는 중종 때 설치되어 당시 군무와 국정을 담당하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는 정치의 중심부가 됩니다. 이 일은 전쟁에서 패한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니 장형만 집행하고 백의종군하여 스스로 다짐하게 하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순신의 초기 관직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나라의 힘이 극히 쇠잔해져 변방을 침탈하는 여진족과 왜구의 활동은 극심한 상황이기만 했습니다. 광폭한 행태를 일삼던 연산군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허리는 꺾이고 말았는데요. 신하들에 의해 왕자의 주인이 바뀐 중종 이후 인종과 명종대를 거치면서 사화의 발생, 그리고 유님과 윤원년 등 외척 세력의 준동은 주인 없는 나라의 형편을 더욱 어지럽게 해 관리의 수탈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어 명종 때의 임꺽정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모여있던 도적의 무리가 황해도를 중심으로 거칠 것 없이 관할을 습격하기도 했지만 이조차 감당하지 못해 2년여의 세월을 질질 끌려다닐 정도로 나라의 군사적 역량 역시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어갔는데요.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33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마감하자 중종의 아들로 후궁태생이면서 명종의 이복 형제인 덕헌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으로 뒤를 잇게 했으니 곧 조선 제14대 임금인 선조입니다. 비록 선조가 중종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조선왕조 최초로 직계가 아닌 반계의 혈족이 왕위를 이은 첫 번째 경우가 되는데요. 연산군 이후 왕권의 악화와 선조에 이르러 그 정통성마저 기울게 되자 그 빈틈을 훈구 세력, 사림 세력 간의 분당이 파고들면서 당정은 더욱 격화되어
결국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임진왜란을 겪어가게 됩니다. 임진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591년 선조 24년 2월, 선조는 벼슬의 풍계를 뛰어넘어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할 것을 명합니다. 좌수사는 좌수행의 으뜸으로 정삼품의 벼슬인데요. 각 도를 둘로 나누었을 때 왼쪽을 좌도, 오른쪽을 우도라 했는데 좌수영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좌도에 둔 수군 절도사의 군용으로 전라도에는 여수에 두었습니다. 선조의 명예 사관원에서 아래입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 군수가 되어 아직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품계를 뛰어넘어 세례의 관직을 제수하시니 비록 쓰일만한 사람이 없는 탓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명을 거두소서. 이순신의 경우가 그러한 것은 나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인물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일상의 관례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이면 좋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 굳이 관작의 고하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이순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이순신은 조선 땅의 북쪽 함경도에서 그 사이 내려와 남쪽이 정읍 현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종육품 현의 수령인 현감에서 종사품의 진도 군수를 제수했다가 바로 다시 정삼품의 전라 좌수사로 관직을 바꿨으니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다시 논하지 말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음에도 사관원에서 다시 아뢰입니다. 이순신은 여러 관직 경험이 미천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합한 인물이 없다 한들 어찌 현감을 갑자기 좌수사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행을 얻는 일이 한번 열리게 되면 앞으로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빠르게 명하여 바꾸소서. 이순신을 바꿀 수 있으면 어찌 바꾸지 않았겠는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의 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순신이 46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4개월 전인 1591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일본에서의 봉건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목적으로 호시탐탐 조선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히데요시는 대마도주를 앞세워 여러 차례 조선으로 보내 양국 간의 교류를 요구하며 압박해왔지만 실상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을 목적으로 한 협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나라 조선에서는 1589년 10월 낙향한 정예립이 진앙 죽도에 근거를 두고 신분을 막론한 대동계를 조직하여 모반을 계획했다는 기축옥사가 발생해 붕당을 이룬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은 극렬하게 첨예화하며 부딪혔고 1591년 5월 3년에 걸쳐 20여 개월을 끌며 벌어져온 이 옥사로 특히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백 명 이상이 유배되고 1000명 이상의 동인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으로의 통신사 파견을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다 1590년 3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황흥기를 정사로 김성희를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아 일본 내의 실정을 탐지하기 위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황흥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 허성도 동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가 된 다음 달인 1591년 3월이 되어서야 돌아온 이들 중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왜국이 침략할 것이라 보고했지만 왜국을 얕잡아본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낌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 나라의 존망을 두고도 동인과 서인의 붕당은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각성할 줄 모르던 선조와 조정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들어 그나마 전란에 대비하고자 성을 축조하던 것마저 그만두게 합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가 지휘하는 외국의 선발대가 700여 척이 병선에 몸을 싣고 마침내 수평선을 넘어 부산 앞바다를 가득 덮어 다다르게 됩니다. 조선 개국 후 200여 년간 나라에 큰 전란이 없었던 터에 모두가 전쟁이 어떤 것인 줄 상상도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정삼품 무관 벼슬의 부산천사 정발은 그때 전령도에서 사냥하고 있었는데
벽선을 바라보고도 외국의 침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공하러 오는 매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규모에 놀라 당황하고 서둘러 진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성에는 적이 진입하고 난 다음이었고 정발은 그 혼란 속에 전사하고 맙니다. 다음날 동래부가 함락되면서 부사 송상현도 전사하고 그의 첩 또한 사망하는데요. 변변하게 방어하는 군사가 없자 왜군은 파죽지세로 김해와 밀양을 함락하고 북진을 재촉합니다.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4일이 지난 오후에야 그 소식을 접한 조정은 즉시 이 일을 순변사로 삼아 정예 군사를 주어 상주에서 적군을 방어하게 했지만 수하장수는 모두 전사하고 순변사 이일만 홀로 달아나 목숨을 유지합니다. 순변사는 왕명을 받아 전선 등에 파견되는 장수인데요. 이 일이 패하자 이번에는 한성 반윤동을 찌는 무관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 한 자루를 주면서 선조가 말합니다. 삼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이고 한성 판유는 서울의 행정과 사법, 군사를 총괄하는 정이품의 벼슬입니다. 이 일이든 누구든 명에 따르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결단하여 처치하라. 남아있는 정병을 모두 뒤따르게 하고 필요한 무기 또한 전부 동원하라. 선조는 마지막 남아있을지도 모를 명운을 신립에게 걸어보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충주에 도착하자 여러 장수는 문경세제의 험준함을 이용해 적의 허리를 끊을 것을 말했지만 기마 전술에 경험이 있는 신립은 그 말들을 무시하고 평원에서 승부를 갈 결심에 단원력 앞에 진을 펼치니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군졸내에서 적이 이미 충주에 들어왔다는 말이 돌자 신립은 그 군사를 찾아내 참수하면서 동요함을 막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그 군사의 말은 사실로 왜적은 이미 후방에까지 들어와 있어 오히려 신립은 허를 찔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하고 맙니다. 전체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 지휘관의 좁은 시야가 전체 군사의 생사를 가르고 만 것인데요. 탈천 올탄가에 이른 신립은 부하 장수에게 말하기를 전하를 배울 명목이 없다 하고는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립의 뒤를 따라 그를 보좌하던 김여물과 박인민 또한 주장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갔는데요. 달천은 길이가 123km로 충청북도 보원군 송리면에서 시작하여 남한강에 합류하는 강입니다. 신립이 패하고 왜적이 턱 밑에 이르자 신하가 아닌 국왕 선조는 초조함에 대신과 대관들을 불러놓고 체면 불사한 채 먼저 도성을 버리고 피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불가함을 그간하니 위와 아래가 뒤바뀐 우중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영중추부사 김기영이 아래입니다. 영중추부사는 중추부의 으뜸으로 정일품의 무관벼슬인데요. 중추부는 중추원을 고친 것으로 현직이 없는 당상관들을 속하게 하여 대우하던 관아입니다. 정묘와 능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어디로 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성을 지키면서 바깥의 원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우승지 신잡도 서슴지 않고 아릅니다. 전하께서 만약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끝내 도성을 버리신다면 신의 집엔 80된 노모가 계시며 신은 종묘 대문 밖에서 스스로 목을 찌르더라도 감히 전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박동현도 아랩니다. 수천은 홍분관에 속한 정육품 벼슬인데요. 전하가 한번 도성을 떠나시게 되면 그로서 인심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의 수레를 끄는 자도 길모퉁이에 수레를 버려두고 도망할 것입니다. 말하며 모두가 예절하게 통곡하니 선조는 낯빛이 변하면서 급히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도저히 임금과 신하 간의 대화로 듣기에는 너무나 낯선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평상시 선조를 바라보는 신하들의 마음과 임금으로서 위엄을 갖추지 못한 선조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이었는데요. 왜군이 상륙한 당시 부산포에는 왜관이 있었고 왜적에게는 이 부산포가 지리적으로 익숙해 있었는데요. 동고서주인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상 전라도 방면으로 진입하여 북상하려 했다면 임진왜란의 양상은 많은 것이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전라 좌소사에 입병된 이순신은 군령을 엄히 세우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전란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